네, 진사로입니다. 64회 한능검 심화 31번부터 계속하여 해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은 개혁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는데, 자, 전임 일본공사는 국왕에게서 거의 모든 권력을 빼앗고 개혁위원회, 즉 군국기무처가 내린 결정을 확인하는 권한만 남겨놨다.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는 매우 혁신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대요. 자, 군국기무처가 개혁안을 발표했다라는 거죠. 여기부터 알 수 있습니다. 이 개혁은 바로 1차 갑오개혁이에요. 2차 갑오개혁 때는 주도했던 거는 김홍집, 박영효, 연림 내각이에요. 1차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게 군국 기무처이기 때문에 이 개혁안은 정확하게 1차 갑오개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보기에서 1차 갑오개혁에 대한 설명만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물론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1차냐 2차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다른 게 워낙 아니라서. 자, 기역,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요거는 을미기역이에요. 연호가 건양, 요거는 을미기역이고, 그 다음에 딕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게를 발급하였다. 요거는 광무개혁입니다. 대한제국을 수립한 이후 고종이 실시했던 개혁, 이 광무개혁이에요. 자, 나머지 두 개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즉 4번이 되는데요. 자, 이 재정을 일어나였다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요게 그 처음에 재정이 일어나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는 갑신정변 때예요. 이 갑신정변 때는 재정이 일어나 해가지고 이게 이제 호조에서 재정을 일어난다. 호조. 이때는 의정부 6조 체제가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갑신정변 때의 그 개화당 그 급진개화파 세력들은 호조로 재정을 일어나해 주십사. 이렇게 이제 개혁안을 세웠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1차 갑오개혁으로 오게 되면 이때 이제 그 정치 체제가 변화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6조를 갖다가 이제 8아문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의정부 8아문 체계로 이제 이렇게 그 중앙 구조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재정의 일원화가 8아문 중 하나인 탁지 아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 때는 호조였고 이제 1차 갑오개혁 때는 중앙 정치 체제가 6조가 아니라 의정부 8아문 체계로 바뀌니까 재정의 일원화하는 그 주체도 탁지 아문이 되는 거고, 이게 2차 갑오개혁 때로 오게 되면 이때는 8아문 체계를 다시 한번 바꿔요. 아예 내각을 세워가지고 내각 7부 제도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재정의 일원화의 기구가 탁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정의 일원화가 등장하는 거는 세 군데인데, 갑신정변 때는 호조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1차 갑오개혁 때는 의정부 8아문 체계니까 거기서는 탁지 아문. 2차 갑오개혁 때는 내각 7부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탁지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니은 탁지 아문으로 재정 일어난 거는 1차 갑오개혁 때가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나오는 조언을 금지하고 과부제가 허용했다. 이것도 1차 갑오개혁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제 신분제가 폐지되는 일도 있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갑신정변이나 그 동학농민 운동에서 나왔던 그런 개혁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갈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가는 독립관에서 경축 모임을 열었대요. 독립관. 회장은 모임을 여는 큰 뜻을 설명하면서 황제폐하께서 존귀한 칭호를 갖게 되신 개천 경축일이다. 대한의 신민은 이를 크게 경축드립니다. 우리는 관민공동회에서 황실을 공고히 하고 인민을 문명 개화시키며 영토를 보존하고자 6개 조항의 의견안을 바쳤습니다. 자, 이 단체 어디입니까? 관민공동회 나왔죠? 독립협회. 자, 그리고 독립협회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6개 조항의 의견안을 바쳤습니다도 아셔야 돼요. 이거는 헌의 6조를 뜻해요. 뭐 뒤에 읽어보셔도 헌의 6조 나오죠. 그 다음에 울긋불긋 종이꽃을 머리에 꽂은 채 만세를 부르며 종로의 만민공동회로 갔다. 자,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독립협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 있죠? 근데 읽어보니까 나오네요. 2번에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에 반대하였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특히나 요거는 1번 선지랑 헷갈릴 수 있어요.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시켰다라는 건데 요거는 보완해. 이 보완회는 이제 그 독립협회보다 뒤에 나오는 그 한말 애국개몽운동 단체죠. 그래서 이 애국개몽운동 단체 중에 보완회는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시킨 거고, 이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한 거예요. 이때 이제 만민 공동회를 열어가지고 그 백성들의 뜻을 모아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지를 시켰죠. 그 다음에 태극서관을 설립하여서 계몽서적을 보급하였다. 이거는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을 위한 모금운동, 이건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했던 밀립대학 기성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수왕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해서 건국강령을 발표했다라는 거,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0년대 이제 일제 패망이 이제 좀 유력해지던 시기에 이렇게 이제 건국강령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갈게요. 다음 규칙이 발표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한성사범학교 규칙이래요. 이제 요걸 가지고 추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기 때문에 요 내용부 이후의 사실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 그러면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선지 중에서 가장 후대, 요걸 찾아주면 답이에요. 후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최근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찾아봅시다. 이 한성사범학교는 사실 그 2차 가보개혁 때 교육 입국조서를 반포하면서 이제 근대적인 교육 학제가 마련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제에 맞춰서 선생님들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가 바로 한성사범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2차 가보개혁 이후 일어난 일 중에서 찾아줘도 아마 될 겁니다. 자, 길모어 등이 유경공원 교사로 초빙되었다. 요거는 이제 가보개혁보단 당연히 전입니다. 이 유경공원은 1880년대에 설립된 국립교육기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부가 동문학을 세워서 통역관을 양성하였다. 이 동문학은 역시 그 외국어 쪽의 전문 교육기관, 역시 1880년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승훈이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오산학교를 세웠다라고 돼 있어요. 자, 오산학교 하면 떠오르는 단체 바로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언제 활동했어요? 한말 애국계몽운동 단체 중 하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 한성사범학교보다 분명히 뒤에 있었던 학교예요. 자, 함경도 덕원지방 관리들이 원산학사를 설립하였다. 자, 이 원산학사가 설립된 것도 이제 1880년대인데, 이건 이제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예요. 이 원산학사가 근대적 사립학교. 학교는 안 쓸게요. 근대적 사립학교고, 자,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 이거는 이 한성사범학교 규칙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제가 흐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됐으니 근대적 학제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필요한 선생님들은 한성사범학교에서 육성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3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천사지 10층석답에 대한 일본인의 약탈 행위에 대한 보도한 가해 기사를 읽어봤는가? 보도 내용을 접한 헐버트가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했다, 뭐 이렇게 나왔고, 일본인의 이런 행위가 알려진 것은 양기탁과 배들이 창간한 가의 노력 덕분이라고 하네라고 나왔죠. 양기탁과 배들이 창간했다라는 데서부터 이 신문은 바로 나와야 됩니다. 대한매일신보. 아니, 이게 1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쉬운 문제란 뜻이죠. 예. 대한매일신보를 모르면 이제 한국사 공부했다고 볼 수 없을 거예요. 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문사. 특히나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국제보상운동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일단 다른 선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상업 광고를 처음으로 실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성 주보입니다. 이게 5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순환문 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하는 게 원칙이었다는 게 한성 순보예요. 요 순자가 열흘을 뜻합니다.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열흘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한성 순보가 이제 얼마 가지 않고 폐간이 된 다음에 바로 창간된 신문이 한성 주보예요. 이건 이제 주 단위로 이제 나오는 신문이다라는 건데, 이 신문에 처음으로 상업 광고가 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도교의 기관지로 발행됐던 신문은 만세보.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일장기를 삭제한 손기정 사진을 게재하였다라는 요거는 그 동아일보예요.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우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손기정 선수는 당연히 그 일본 국가대표로 이렇게 대회를 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아일보에서 그 손기정 선수의 그 우승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 가슴에 있었던 일장기를 삭제해가지고 올렸어요. 이제 일본에서 알고 난리가 났죠. 예.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일장기 말소 사건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요 문제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실 요 헐버트는 앞서 바로 나왔던 유경공원의 교사였던 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뭐 이거 여담이죠. 유경공원 교사이기도 했었고, 이분이 그 헤이그 특사 파견될 때 그 이상설, 이준, 이휘종 요 분들하고 같이 해서 네덜란드 헤이그로 갔어요. 예, 요런 일도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베델, 이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배설 요 분이 이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신 분인데, 요 두 분은 지금 우리나라 땅에 같은 지역에 잠들어 계십니다. 제가 이제 틈날 때마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합정동, 그러니까 이제 신촌 근처죠. 그 뭐 홍익대라든지 서강대라든지 내지는 뭐 연세대, 이화여대 이런 학교랑 가까운 곳에 보면은 이제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묘원에 이 베델 선생, 헐버트 선생이 다 잠들어 계십니다. 뭐 이화여대 설립하신 스크랜튼 여사나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계시다면 혹시 그 시간 날 때 여기 한번 선교사 묘원 가보세요. 분위기 경건하고 되게 이렇게 좀 아늑하다는 느낌이 드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외국인 분들이 묻혀 계시는데 이제 좀 한 번쯤 들려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5번 갈게요. 밑줄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이유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야 했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럼 여기 나온 이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안중근 의사죠. 근데 이게 이 문제에서 이분의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에 대해서 찾으라는 문제이기 때문인데, 일본은 전쟁 당시 우리나라 독립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포츠머스 조약으로 전쟁이 종결되자 이토는 우리 군신을 위협해 주권을 뺏으려 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포츠머스 조약으로 종결된 전쟁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러일 전쟁을 말합니다.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이제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지에서 찾아야 되는 거는 러일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러일 전쟁이 이제 1904년 정도에 있었다라는 건데, 이제 그 연도까지 외우시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 이 러일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그 뭐 러일 전쟁 도중에 한일 의정서라든지 이제 이런 게 맺어지게 됐었고, 끝나고 나서 뭐 이제 끝나자마자 이때 뭐 1차 한일 협약 이런 것도 이제 그 전쟁 때 있었던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한일 신협약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일본하고 청나라 사이에 그 간도협약이라든지 아니면 기후각서라든지 우리나라가 기후각서 맺고 막 이런 게 그 뒤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쭉 읽다 보시면 정답은 4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기후각서는 그러니까 사법권 박탈당한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연도로 따지자면 1909년인데, 이게 그러니까 흐름으로 이해하실 때는 그 한일 신협약 뒤에 맺어졌다 정도로 이렇게 보통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자,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한 건 러일 전쟁 중간에 있었던 일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하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었다도 역시 그 시기쯤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고문 정치 이게 나오게 된 게 그 이게 이제 그 1차 한일협약 요때예요. 그래서 요 1차 한일협약이 러일 전쟁이 끝나가려던 그 시점에 있었던 협약이기 때문에 요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 의정서도 역시 러일 전쟁 중에 일어나게 됐다. 맺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다음 규정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조선 총독부 관보령. 그러니까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일 거고, 토지조사국이다라는 거에서부터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건 이제 토지조사 사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초기, 즉 1910년대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구해라라고 했는데, 뭐 옳은 거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1910년대니까 회사령이 실시되었다. 이게 이제 회사 설립 허가제. 자, 그래도 한능검 심화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 설립 허가제가 왜 실시됐는지 정도는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일본의 자본들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아직 덜 준비가 됐던 시기다 보니까 이때 이제 그 민족 기업들이 세워져서 성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제 총독부가 회사 설립 허가제를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조선 사람이니까 회사 못 세워.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른바 문화통치 시작 시기에 회사 설립 신고제로 바뀌면서 민족 기업들이 이제 설립이 되려고 하지만 이때는 일본의 자본이 성숙됐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장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민족 자본들은 몰락하게 되는 이런 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산 총파업은 1920년대 후반에 있었어요. 미국의 라이징 선 석유회사에 있던 일본인 작업반장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하면서 이제 벌어지게 됐던 총파업이 원산 총파업으로, 이건 이제 뭐 서양이나 일본의 노동단체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 이건 이제 1930년대에 있었던 일이죠. 뭐 미국 공출, 금속 공출, 인력 수탈,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정신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때입니다. 조선 노동 공제가 조직되었다. 이건 1920년대예요. 그리고 이제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공포되었다. 이건 이제 1940년대입니다. 예방 구금령이잖아 이게. 그러니까는 저기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야, 너 독립운동가 같은데? 일로 와, 들어가. 해가지고 가둬버리는 거예요. 예방 구금령이니까 이랬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허헌, 홍명희 등 가해 지도부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전국적 시위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민중대회 개최를 추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확산시켰다라는 데서부터 이 단체가 바로 나옵니다. 신간회. 자, 신간회 지도부가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확산시켰죠. 신간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민족협동 전선으로 인하여 결성되었다라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신간회가 창립되기 전에 이때 이제 뭔 일이 있었냐면 60만세 운동을 통해서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연대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봤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두 세력이 연대하려고 노력을 해서 정우회 선언이 나왔고 신간회가 설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뭐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라는 요 강령 기억하시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최대의 민족운동 단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암태도 소작 쟁의를 지원하였다. 요 암태도의 소작농들이 그 소작료를 사할만 내게 해달라라고 이제 벌였던 운동이 암태도 소작 쟁의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소작농들이 승리를 하면서 이제 이 소작료 사할 운동이 이제 전남 일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암태도가 목포 앞에 있는 그 섬, 그 지금은 이제 뭐냐 그 차 타고 도로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엔 섬이었죠. 어쨌거나 이게 이제 단체로 보자면 이 소작쟁이를 지원한 단체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조선 노동 총동맹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 노동자와 농민들, 그러니까 조선 노농 총동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부민관 폭파 사건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요거는 그 대한애국청년당. 이제 외우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 요 대한애국청년당은 비밀결사단체로 1945년 5월에 조직이 됐고, 그 다음에 요 부민관 폭파 사건은 7월에 있었어요. 1945년 7월에. 그래서 요때 뭐였지 이게 그 아시아 민족 분격 대회라는 요 대회가 이제 부민관에서 개최가 됐는데, 요 현장에서 이 대한애국 청년당 단원들이 이제 폭탄을 터뜨린 사건이에요.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 이제 청년들한테 벌을 줘야 되는데, 일본 일제 입장에선 그래야 되는데 패망했죠, 바로. 그러니까 이게 그 일제 패망 직전에 있었던 일이다. 뭐 그냥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조선혁명 선언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의열단. 자, 조선혁명 선언 누가 쓰셨어요? 신채호 선생입니다. 민족주의 역사학자 분이시죠. 자, 매우 중요하고 의열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 말씀 못 드리더라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간행하였다. 자, 요거는 천도교 소년회. 이 천도교 소년회를 이끄셨던 분 소파 방정환 선생. 이름까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중에 어린이가 아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자, 38번.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것은 평양에서 조만식 등의 주도로 시작된 운동의 선전행렬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여기서부터 바로 나와야 됩니다. 조선 사람 조선 것까지 나왔네요. 이건 바로 물산 장려 운동. 1920년대에 있었던 경제적 구구 운동 중 하나죠. 평양에서 조만식 같은 분들이 주도하여 시작됐던 운동으로서 조선 사람 조선 것 등의 구호를 내세웠고, 자본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운동이라고 비판받기도 했다라는 건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의 한계점이죠. 사회주의 쪽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 근거가 됐던 거예요. 야, 조선 사람 조선 것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결국 그 조선의 자본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 사회주의 세력의 비판 근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조선 사람 조선 것, 그러니까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물산 장려 운동의 배경이 뭐냐면은 이른바 문화 통치로 이제 이 체제가 넘어오면서 회사령이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회사 설립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부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할 수는 있는데,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본의 기업들이 성숙한 상태로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기업 활동을 훨씬 더 펼칠 수 있게끔 여건이 조성된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게 이제 조선 관세령 폐지도 있는데, 이제 어쨌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점점점 활동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2번인데, 사실 이 조선 관세령 폐지가 이른바 문화 통치 시작될 때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요거는 결국 그 회사령 폐지, 그러니까 회사 설립 신고제 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이제 한국 진출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 일어났던 게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구나. 요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조선 관세령 폐지라면은 관세를 안 내도 되면은 일본 기업 활동이 더 쉬워지네. 그럼 우리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네. 그러니까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났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통감부의 탄압과 방해로 중단되었다. 요거는 이제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라비 갚아주겠다는데 이걸 탄압하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려는 그 상황이었던 때죠. 예. 자, 황국중앙총상회가 설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는 이건 상권수호운동.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성은행이나 대한천일은행이 설립됐다. 요거는 이제 그 1890년대 이후에 이제 상회사 및 은행이 설립되던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거 한성은행은 지금 신한은행,
대한천일은행은 지금 우리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 프랑스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요거는 원산 총파업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가 아까 원산 총파업 말씀드릴 때 얘기했던 기억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밑줄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태평양 전쟁 발발 후 일제히 전시동원 체제가 강화된 시기라고 돼 있어요. 자, 자식이 징용되거나 근로 보국대에 가지 않도록 취직시킨다 등의 발언을 하여 민심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써 있네요. 자, 여기 이제 밑줄 그어놓은 내용만 보면 아시겠죠? 이건 이제 1930년대. 이 1930년대는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예요. 만주사변 일으켜서 만주 지역에 괴뢰국가 세웠고요. 중일전쟁 일으켜서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심지어 미국한테도 태평양 전쟁 벌이면서 덤비죠. 이 시기입니다. 이때 관련된 우리나라 통치 방식의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자면 민족 말살 통치, 또 하나는 국가총동원법이에요. 국가총동원법. 그래서 민족말살 통치랑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내용이 써 있으면 돼요. 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조금 어려운 선지일 수 있습니다. 몸빼 착용을 권장하는 애국반 반장. 자, 요 애국반이라는 것도 이제 일제 쪽에서 뭐 지역의 친일파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설립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 몸빼, 이게 1930년대예요. 몸빼는 이제 당시 여성들한테 편안하게 입으라고 줬던 바지 종류. 왜 지금 몸빼 바지 뭐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국립국어원 같은 데서 순화하는 명칭으로 보자면은 일바지, 그러니까 일본의 바지, 외바지, 외도 일본을 뜻하죠. 그래서 일바지나 외바지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국립국어원에서의 순화된 명칭이에요. 근데 이제 몸빼라고 하면 다들 뭐 편한 옷 이렇게 알아들을 겁니다. 이 몸빼 착용을 권장한 게 일하기 쉽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편하게 만들어 놓고, 야, 편한 옷 입었으니까 일 많이 해, 이거예요. 이게 정답이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빼가 국가총동원법과 관련해 가지고 권장됐던 옷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자,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학생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이승만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승만 정부. 자, 그 다음에 경부선 철도 개통식을 구경하는 청년이래요. 이 경부선 철도가 개통된 게 한말, 그러니까는 1900년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905년인데 어쨌든 한말 시기예요. 한말 시기. 그 다음에 형평사 창립대회 개최를 취재하는 기자. 이거 형평운동이죠. 1920년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헌병경찰에게 끌려가 태형을 당하는 농민. 이거 1910년대죠.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고서 핵심적인 단어를 통해서 시대적인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정답은 어쨌든 2번입니다. 자, 40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데 앞장선 땡땡땡 해가지고, 자, 김해 출신으로 합성학교 등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교육 계몽운동을 전개했는데, 자, 귀국 이후 조선어 연구회에 가입하여 한글 연구 및 보급에 앞장섰으며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가혹한 고문을 받고 이듬해 옥사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요 글만 쭉 읽다 보시면 이분이 결국은 우리말에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구나라는 건 추론이 될 거예요. 뭐 이분의 성함을 모르더라도 이 정도는 추론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분이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고문을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 조선어 학회에 계셨던 분이구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활동을 읽어보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에 참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선어 학회에서 한 일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말 큰사전 편찬. 요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위한 준비를 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사투리를 포함해서 말모이들을 막 모았는데,
이게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 때문에 이 조선어학회가 다 날아가죠. 다만 이제 이때 그 말모이들은 나중에 광복하고 나서 그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이 돼서 결국 이제 그걸 기반으로 우리말 큰사전이 만들어졌어요. 정말 다행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에 참여하였답니다. 이건 이제 이분이 누군지 몰라도 이제 이 활동을 읽어보고 추론이 가능한 그런 문제입니다. 다만 이분은 민족주의 국어학자인 이윤재 선생이에요. 민족주의 국어학자입니다. 민족주의 역사학자분도 계시고 이분은 이제 민족주의 국어학자인 한뇌 이윤재 선생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을 여행한 뒤 서유 견문을 집필하였다. 이거는 이제 육일준 선생으로 기억하자면 서유 견문 말고 또 하나가 있다면 조선 중립화론.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국문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거는 이제 주시경 선생입니다. 그 다음에 삼인필지를 한글로 저술하였다. 세계지리 교과서인 삼인필지. 이분 오늘 자주 나오네요. 헐버트. 이제 원래는 이제 선교사이셨고 그 다음에 유경공원 교사 하셨고 헤이그 특사 때 같이 가셨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땅에 저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잠들어 계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드렸어요. 자, 민족을 역사서술의 중심에 둔 독사신론을 발표하였다. 자, 이 독사신론은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되었다가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요거 쓰신 분은 당시 대한매일신보의 주필이셨고 민족주의 역사학자 중 대표적인 한 분, 바로 신채호 선생.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었던 조선혁명선언의 바로 그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40번까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41번부터 50번까지를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